네, 안녕하세요. 가슴 편한 내과 최순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슴편한내과 이경지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협심증과 심근경색에 대한 좀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조금 질문하는 형식으로 편하게 말씀 주시면 원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면서 고견을 좀 여쭙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일단 가슴 아프다 하면은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가지고 다들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둘의 차이를 오늘 조금 이야기를 해봤으면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되게 가슴이 아프다고 하면은 되게 이제 협심증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심근경색인가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사실 둘은 차이가 이제 있죠. 그래서 되게 협심증이라고 하는 거는 심장에 이제 있는 그 혈관이 좁아져 있어서 심장이 어떤 부하가 걸릴 때, 그러니까 뛴다거나 아니면 화를 낸다거나 이럴 때만 증상이 이렇게 어떤 때 나타나고 어떤 때 나타나지 않는 그런 걸 협심증이라고 하고요. 심근경색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급성 심근경색을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심근경색이 만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갑작스럽게 심장의 혈관이 이제 혈전으로 이렇게 막혀서 심장에 피가 갑자기 공급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생기는 부위는 이제 심장에 있는 관상동맥이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특정한 때에 생기는가, 아니면은 갑작스럽게 생겨서 굉장히 위중한 상태가 되는가, 이게 협심증하고 심근경색의 차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쉽게 생각하면 협심증이 진행하면은 심근경색이 된다 이런 개념도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 협심증이 이제 심해지면은 심근경색이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협심증을 잘 예방하면은 심근경색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사실은 심근경색은 혈관에 이 동맥경화반이 처음 생기기 시작해서 좀 무른 상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럴 때 그 혈관이 갑자기 파열되고 거기에 혈전이 생기면서 이렇게 막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협심증이 오래된 분들은 그 동맥경화반이 딱딱하기 때문에 걔네들이 상처가 생겨서 파열이 되고 거기가 혈전이 생기는 일이 오히려 더 많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분들이 생각하시는 거하고는 다르게 협심증이 오래되면 심근경색이 생기는 게 아니고, 심근경색은 초창기의 동맥경화반에서도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협심증하고 심근경색 비슷한 병 같은데 네. 증상도 좀 차이가 있을까요? 이 두 가지가? 사실 아까 제가 급성이라는 말을 붙였는데요. 증상들이 그냥 갑자기 생기는 경우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심근경색의 증상은 급성으로 생기는데 일반적으로는 통증, 혹은 좀 이따가 또 증상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거고, 협심증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나타난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특징적인 증상은 비슷합니다. 다만 협심증은 그 증상이 생겼다가 쉬거나 이러면 좋아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심근경색은 쉬거나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갑자기 생겨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10분 혹은 20분 이상 계속 지속이 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협심증은 또 보면은 종류도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협심증과 심근경색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선 협심증의 이제 종류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간단히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협심증은 크게 안정형 협심증과 불안전성 협심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쉽게 얘기해서 안정형은 본인이 압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은 통증이 생기겠구나, 아니면은 숨이 차겠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안정형 협심증이라고 하고요. 불안전성 협심증이라는 거는 그 동맥경화반에 이제 혈전도 생기고, 그래서 이게 갑자기 좁아졌다가 또 혈전이 녹아서 풀렸다 이렇게 해서 본인이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때도 생기고, 혹은 움직일 때도 어제보다 오늘이 더 심하고, 이렇게 좀 불안정한 타입이고요. 그래서 불안전성 협심증은 사실 심근경색의 전 단계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협심증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안정형과 이제 불안정한 타입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또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은 이형 협심증 아닌가. 그래서 이형 협심증이라는 거는 이형, 그러니까 형태가 좀 다르다. 또 혹은 변이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거는 혈관이 이렇게 수축해서 원래는 좁지 않은데 수축할 때 협심증과 비슷한 증상이 일어나고 또 심하면은 그게 풀리지 않으면 심근경색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조금 다른 형태의 협심증입니다. 그래서 협심증은 말씀드렸듯이 이런 세 가지 타입이 이제 있습니다. 책에서도 그렇고 주변에 뭐 인터넷을 찾아봐도 그렇고 전형적인 증상들은 뭐 대략 뭐 흉통이다 해가지고 알기는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원장님만의 좀 특이한 뭐 진료 경험 노하우에 따른 뭐 환자를 좀 감별할 수 있는 그런 팁 같은 건 없으실까요? 예, 대개 이제 우리가 외래에서 볼 때는 심근경색 환자를 보는 경우도 뭐 꽤 있지만 대개는 이제 협심증으로 오시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뭐 대개 교과서에 보면은 뭐 흉통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숨이 찬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지럽다든지 뭐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 교과서에는 특별히 이렇게 언급은 보통 없는데 경험을 해보면은 예전부터 이렇게 머리를 감을 때 숙여서 한다거나 아니면은 구두 뭐 끈을 묶는다거나 이렇게 숙일 때 그렇게 되면 이렇게 복압도 올라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머리 감으려고 이렇게 고개 숙이면은 가슴도 아프고 숨이 차요 이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경험적으로 보면은 대개는 이제 진짜로 관상동맥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환자군들도 좀 다양하고 뭐 어떤 분은 또 어떤 증상으로 호소를 하고 또 뭐 주관적인 표현이야 이제 한국말이 워낙 다양하니까 이게 좀 어떤 게 전형적이다, 좀 비전형적이다, 좀 구분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예, 일반적으로 협심증 혹은 뭐 급성 심근경색 때도 마찬가지인데 뭐 흉통이 제일 전형적인 증상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우리가 흔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숨찬 증상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설명을 환자가 외래에서 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아, 뭐 불편하긴 한데 제가 말로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교과서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협심증의 증상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 중에서 뭐라 표현을 못 하겠지만 힘들다. 뭐, 예. 이런 것들을 해서 사실은 뭐 환자들마다 똑같은 통증이 있어도 본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게 일단 거기서 좀 갈리고 그 다음에 또 그거를 똑같은 통증을 느꼈다 하더라도 표현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해도 환자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는 다 다릅니다. 다만 비전형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통증이라든지 숨찬 게 아니고 소화가 안 되는 것 같다거나 아니면은 뭐 피곤하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 이제 그런 비전형적인 그런 증상도 꽤 있기 때문에 저희는 증상도 보지만 사실은 그분의 여러 가지 위험 인자를 많이 봅니다. 그럼 이제 그 환자들이 각각 뭐 협심증이다, 심근경색이다 할 때 뭔가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의 차이랄까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협심증은 이제 본인이 평소에 안 그랬는데 그런 증상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뭐 안정형 협심증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내과를 이렇게 방문하시면은 거기 있는 내과 선생님들이 이제 본인들이 보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순환기 내과 의사한테 의뢰를 하겠죠. 그래서 평소에 없던 특히 가슴에 불편함이 있거나 아니면 그 외에 증상들이 있으면은 우선 가까운 내과를 방문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협심증은 그렇게 내과를 일단 먼저 방문하시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이제 문제는 심근경색이죠. 그래서 심근경색은 대개 이제 뭐 흉통이든 숨이 차든 아니면은 갑자기 식은땀이 나면서 뭐 어지럽던 그런 증상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대개 또 희한하게 또 증상들이 저녁 이후 밤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일로 치면은 대개 주말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병원을 가야지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응급 체계가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제일 잘 돼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119를 부르시는 게 제일 맞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뭐 그런 환자 받으려고 지금 뭐 이런 대乱속에서도 그 대학병원 교수님들이 고생하고 응급실 당직 서고 계신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뭐 협심증, 심근경색 치료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거 좀 정리 좀 해주시겠습니까? 심증하고 심근경색 치료는 사실
근본적인 거를 보면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좁아지거나 막힌 혈관을 넓혀서 그쪽으로 피가 충분히 가게 한다는 그런 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협심증인 경우에 시술이 필요하지 않은 보통 70% 이하의 협착은 대개 약을 사용하게 되겠죠. 하지만 70% 이상 되면은 스텐트 시술을 하고요. 다만 협심증 같은 경우는 외래를 보고 우리가 날짜를 잡아서 계획된 환경에서 시술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심근경색은 대개는 이제 밤에 응급실로 방문하시기 때문에 매우 응급 상황에서 스텐트 시술을 한다는 게 좀 다릅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죠. 관상동맥 우회로술. 그것도 뭐 협심증인 경우에 그 수술을 하게 된다 그러면 대개 우리가 예측해서 계획된 환경에서 하게 되겠지만 급성 심근경색의 경우에는 시술을 했는데 안 되거나 시술이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되면은 사실 응급으로 또 수술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대개 심근경색이든 협심증이든 스텐트 시술을 하면은 그걸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술이나 수술은 뭐 아시다시피 급한 불을 끄는 거죠. 그래서 계속 또 불이 안 나게 잔불 처리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에 중요한 게 약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주치의가 처방을 하고 그런 약들은 잘 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첫 1년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첫 1년 동안 약을 잘 드시고 생활습관 개선도 하시고 또 1년이 지나가게 되면 약도 좀 조정을 하게 되고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아주 방대한 내용인데 짧게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협심증이랑 심근경색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쭉 이야기를 해봤는데 뭐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은 뭐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고 또 편하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슴 편한 내과 최순욱 이경진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 가지.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